너무도 짧게 머물다 가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아쉬운 존재. 그런 첫눈과도 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너무 짧은 생 살다 갔는데 그 사는 동안 누리지 못했던 거 가서라도 잘 지내라고 인사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왔어요. 가파른 비탈에 누운 작은 죽음. 살아있는 동안 내내 몰라서 사람들이 미안해하는 그 이름은 정인입니다. 너무 빨리 하늘의 별이 돼버린 아이. 정인이는 지난 2019년 6월 10일 임신 39주를 채우고 3.6kg으로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사정이 있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엄마를 떠나온 정인이는 생후 8일째부터 입양기관이 지정한 위탁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생후 2달 되던 2019년 7월 기다리던 소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이의 양부모가 정해진 겁니다. 그냥 인상은 너무 좋아 보였죠. 또 딸도 하나 있다 그러니까 아기가 없는 사람보다 오히려 낫겠다. 아기를 키워봤으니까. 양모는 너무 활달해 보이고 밝고 또 통역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빠도 보기에는 인상은 순해 보여요. 생후 2개월 때부터 매달 아이를 만나러 온 양모 장씨. 아빠, 엄마, 뽀뽀해 주세요. 아빠, 엄마. 입양이 최종 관문인 법원의 심사까지 통과하면서 지난해 1월 이들은 가족이 됐습니다. 빠이빠이 해줘요. 아빠, 엄마 빠이빠이 해줘요. 아구 잘해요. 그리고 9달 뒤 아이는 돌연 죽음을 맞았습니다. 양부모의 품에 안긴 지 꼭 271일째였습니다. 어제 낮 생후 16개월 된 아기가 온몸에 멍이 들고 크게 다친 상태로 병원에 실려와 끝내 숨졌습니다. 심상치 않은 아이의 죽음에 곧장 정인의 양부모를 수사한 경찰. 하지만 양부모는 아이의 죽음이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는 정인이 의료진의 긴급한 조치 끝에 아이는 잠시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심정지에서 회복한 다음 CT를 찍었거든요. CT를. 이게 배고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전부 피예요. 원래는 이 피가 들어있으면 안 돼요. 한 방울도. 이게 그냥 전부 다 피입니다. 터진 장에서 피도 나고 염증도 생겨요. 그래서 배 자체가 썩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결정적인 사인은 이 장기가 찢어진 겁니다. 근데 이걸 또 방치됐어요. 바로 오면 또 살았거든요. 컴퓨터 단층 촬영으로 드러난 아이의 복부 상태. 이 약간 회색 음영? 이거 그냥 다 피해요. 16개월 아이 몸에서는 또 다른 문제들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피가 딱 거꾸로 솟는 거 있죠. 콱 이렇게 솟는 거. 처음 이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보는 순간 지금 여기 화살표에 찍은 부위들이 전부 다 골절이거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새로운 뼈가 자란다든지 붙은 자국이 있어요. 나아가는 상처, 막 생긴 상처, 옛날에 있었던 상처. 이 정도 사진이면은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아동학대 소견이에요. 아이의 몸은 두 가지 얘기를 들려줍니다. 오랜 기간 이어져온 폭행과 사망 당일 자신에게 가해졌던 엄청난 충격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힘을 가한 사람은 정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후 경찰은 사망 당일 아이와 함께 있었던 인물 양모 장씨를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양모를 아동학대 치사죄로 기소했습니다. 때려야지 이 정도의 생각만 하다가 얘가 이제 결론이 죽은 거, 이게 이제 아동학대 치사고요. 살인죄는 죽여야지 또는 뭐 죽을 수도 있겠네.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제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 죽을 수 있겠다는 걸 알면서 어떤 행위를 할 때, 일부러 그 행위를 할 때 그것이 살인죄죠. 고의성 여부에 따라 죄의 이름도 달라지고 받게 되는 벌의 크기 역시 차이가 납니다. 4년에서 7년, 이게 이제 아동학대 치사죄의 양형 기준인 거죠. 살인은 기본은 10에서 16년, 가중되면 15년 이상 무기로 이제 확 넘어가 버리죠.
양모의 죄명인 아동학대 치사죄도 최대 15년형까지 가능하지만 아이 죽음에 고의가 없었다는 뜻이 됩니다. 271일간 함께 살던 양부 안씨에게는 학대를 방임한 혐의만이 적용됐습니다. 양부모와의 271일 동안 정인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처음 정인이가 소파에서 놀다 떨어진 것 같다고 주장했던 양모. 구속 뒤 바뀌었다는 그 진술이 알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이제 모른다고 하시다가 이제 심적인 부담을 느끼셨는지 뭐 얘기를 하신 부분은 이제 화를 내면서 그 피해자를 좀 흔든 사실은 있는데 그 과정에서 통증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길을 떨어뜨려가지고 의자에 맞고 떨어졌다는 게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이거든요. 정인이를 입양한 사실을 회사에 공개했던 양부. 그는 사망 당일의 내막뿐 아니라 그간의 학대 사실도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몸은 사망 당일 이전부터 꽤나 오래도록 고통을 받아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2주에서 한 달쯤 된 거고 이거는 좀 더 2달에서 3-4달쯤 된 골절이에요. 정상적인 양육을 받는 아이에게는 절대로 저런 골절선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특히 부모가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어깨에 깁스를 하고 있는 정인이 사람들은 아이의 몸 전체에서 멍이 보인다고 주장했지만 멍은 몽고 반점을 오해한 것이며 쇄골 골절은 어린이집에서 다친 거라고 양부 안씨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망 직전 촬영된 아이의 엑스레이와 CT는 양부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국과수의 부검 감정서 역시 아이에게 가해진 고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인의 사망 원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게다가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위에서 멍이 들거나 찢긴 상처가 확인됩니다. 이 많은 상처들이 사망 당일에 동시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을까? 이는 과연 단 한 번의 추락으로 가능할까? 또 발생 시기가 서로 다른 골절은 아이의 몸 전체에서 관찰됩니다. 구해오신 이걸 보면 이 장갑막 파열 주변으로 치유가 된, 즉 섬유화라고 그래서 치유가 된 흔적이 보여요. 그런 거는 보통 일주일 이상 시간이 경과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복부에 이런 큰 충격이 꽤 장기간 있지 않았나. 부검이 역시 파열된 장기 일부에서 치유의 흔적이 발견되므로 사망 당일 이전에 이미 충격이 있었고 사망 당일에도 같은 부위를 재차 충격받아 아이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즉 사망하기 수일 전부터 아이의 상태가 위중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날은 지난해 10월 12일 월요일, 바로 정인이가 사망하기 하루 전입니다. 오전 10시 40분경 선생님들이 다급하게 움직입니다. 힘없이 선생님 품에 안긴 아이, 정인입니다. 아이를 내내 품에 안아주고 수시로 아이의 상태를 살피며 맨발로 등원한 아이의 양말을 챙기는 이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입니다. 등원한 지 20분이 지나도 아이가 안겨만 있자 선생님이 아이를 일으켜 세워봅니다. 하지만 정인이는 걷지 않습니다. 곧이어 다시 아이를 안아준 뒤 몸 곳곳을 살피는 선생님. 아무래도 상처를 찾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배가 볼록해 보입니다. 사망 직전 촬영한 CT와 부검 감정서를 종합해보면 당시 아이의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공기가 장 안에 있는 공기가 아니라 장 바깥으로 새어나온 공기예요. 지금 장이 터져서 장 안에 있던 공기가 바깥으로 새인 거죠. 공기가 새어나가고 이러면 정말 통증 중에서는 최고의 통증입니다. 그러니까 애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괴로운 거죠. 성인도 참기 힘들다는 고통. 그렇다면 울고 보챌 만도 한데 오히려 무덤덤한 정인이 때문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아이의 위급한 상황을 제대로 눈치채지 못한 걸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 아파트기라 그러는데 감정이 없어 보이는 거죠. 저 나이 때 애들은 굉장히 행동도 자기가 이제 몸이 엄청나게 아프지 않은 이상에는 항상 움직여야 돼요. 정서박탈이 심해서 정말 무감정인 상태일 때 저런 행동을 보이거든요. 사랑받지 못하거나 학대를 당한 아이들에게 보인다는 무감정 상태. 힘없는 정인이에게 선생님은 뭐라도 먹여보려고 하지만 아이는 거부합니다. 선생님이 우유를 가져다 주자 내내 음식을 거부하던 정인이가 이번에는 입을 댑니다. 하지만 급히 마신 탓에 호흡이 힘든지 아이의 어깨가 크게 들썩입니다. 탈수가 너무 심하니까 그래도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는 건데 다 배 안에 염증이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엄청 메스꺼워요. 배가 계속 아프고. 이 CT로 봤을 때 이 전날 아이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태네요. 확실한 건 사망 전날 아이의 상태도 분명 나빴지만은 단지 그 이유만으로 다음날 아이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척추, 요 앞에 이렇게 분포하는 것이 췌장, 소장, 대장, 장가막 이렇게 된다고. 요 부위가 한번 충격받아서 찢어져 있던 것이 그 다음에 당일날 또 충격받아가지고 이제 장가막 파열이 온 거예요. 그래서 대량 출혈이 발생한 거거든. 전문가들은 급성 출혈이 동반되는 장간막 파열은 이날이 아닌 다음날 발생한 걸로 판단합니다. 사망 전날 아이의 상태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어린이집 선생님들. 그들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허망도 허망인데요. 눈앞에 이제 어제 봤던 아이가 그렇게 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날도 그냥 병원에 한번 데려갈까 하다가 어머님이 또 뭐라고 하실까봐. 양모와의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정인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고 싶다는 어린이집 선생님들. 양모와의 갈등부터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1차 신고가 됐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어머님이 좀 더 예민해지셨어요. 이 신고 이후로. 항의도 하셨죠. 겨우 9개월짜리 아이 얼굴에 벌겋게 난 상처. 아기 띠에 쓸린 것 같다던 양모의 말과 달리 상처는 오후가 되자 멍으로 변했습니다. 일주일 뒤 또다시 뺨 아래쪽으로 멍이 들어서 왔다는 정인이. 상체 위주로 아이가 멍이나 상처가 있었는데 이날은 이제 양쪽 허벅지에 같은 위치에 두세 군데 멍이 비슷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긴 건가요? 했더니 어머님이 어제 아빠가 씻겼는데 마사지 해주다 생긴 것 같아요. 아직 돌도 안 되는데 뼈가 생성이 아직 좀 단단하게 안 된 상태잖아요. 근데 저 정도 압으로 마사지를 해주나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이 어린이집으로 출동하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정인이가 구조될 수 있던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경찰분이 뼈가 부러지거나 뭐 우리가 찢어져서 그러지 않는 이상 아동학대로 사진을 보기 그러니까 무혐의로 나왔겠죠. 근데 너무 부러지거나 찢어져야만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다. 학대라고 보지 않은 경찰의 판단. 양부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남들이 멍으로 오해하는 그런 원고반점들이 많았고 원래 저희 집에 올 때부터 볼 쪽에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분들이 소명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에서는 그냥 내사종결을 하셨어요. 입양에 대한 편견 때문에 이게 비롯된 거라고 저희는 어쨌든 생각을 하고. 2달 넘게 오지 않던 아이를 다시 만난 건 지난해 9월 23일. 너무 저희가 충격적이라 등원을 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건강했고 발육 상태도 좋았던 정인이 학대가 의심되긴 했지만 그래도 2달 전까지는 잘 자라던 아이가 딴 사람에게 나타났던 겁니다. 2개월 전보다 체중이 1kg가량 줄어든 정인이. 선생님들은 곧장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아이를 본 소아과 의사는 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역시 아이는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엄마 아빠 두 분이 같이 오셨어요. 따지듯이 왜 병원에 데려갔냐고, 왜 말도 없이 데려갔냐고. 신고로 인해서 엄마가 더 예민해지고, 근데 계속 아이는 집으로 돌아오고, 결국 집에서 점점 더한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행동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이를 구조할 수 없었다는 선생님들. 상습적인 학대 끝에 의도치 않게 아이가 사망한 건 분명 아닙니다. 사망 당일 양모는 강력한 물리력을 아이에게 가한 걸로 추정됩니다. 그것도 이미 같은 부위에 충격을 받아 위태로운 아이를 재차 폭행했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이에 대해 실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양모. 밥 투정하는 아이,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구른 아이. 양부모는 정인이의 상처와 죽음을 아이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꼭 증명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망 당일 아이 몸에 가해진 그 물리력의 정체입니다. 췌장이라는 장기가 우리 복강안의 장기 중에 뒤쪽에 위치하는 후복막간 장기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네. 그 앞쪽에 위, 대장, 소장하는 다른 장기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 힘이 가해져서 그 모든 앞에 있는 장기들을 뚫고 뒤에 있는 그 췌장에까지 전달되기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어떤 외력이 뒤에 있는 척추뼈에까지 맞닿아서 그 사이에 있는 장기가 파열이 되는 거거든요. 가장 깊이 위치한 장기인 췌장이 절단됐다는 사실은 외력의 크기를 추정케 하는 단서라고 합니다. 벽이라든지 방바닥이라든지 이런 데서 장기가 척추하고 바로 접촉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네. 양부는 여전히 학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몰랐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숨겼는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그의 주장을 검증해봐야 합니다. 요 나이 때 생기는 아토피는 태열이라고도 하면서요. 되게 이제 볼 주변에 각질을 동반해서 홍반이 생기거든요. 근데 아기는 그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언뜻 그냥 일반인이 봐도 피부가 좋잖아요. 아토피 증상이 전혀 없는 정인이. 그렇다면 몽고반점에 대한 주장은 맞을까? 전반적으로 몽고반점이 이렇게 푸르스름하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좀 약간 자줏빛 자국들이 좀 보이거든요. 이 사진에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조금 있고, 이런 거는 몽고반점하고 상관없는 외상에 의한 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양부의 해명은 조금만 확인해도 금세 드러날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인이를 구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는 아이가 사망하기 20일 전이었던 세 번째 학대 의심 신고였습니다. 신고자는 소아과 의사. 5월에 있던 1차 학대 신고 때부터 정인이를 진찰해온 인물이었습니다. 5월달에 아동학대 신고 과거력도 있고 아동학대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신고를 했고, 그때 오셨던 경찰분들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분리가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분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아이를 오래도록 봐온 소아과 의사의 신고는 왜 무력화됐던 걸까? 한 사람이라도 이게 이상하다라고 했으면 더 심층 면담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경찰도 계속 사람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전에 판단했던 그때도 혐의 없음으로 됐는데 이번엔 내가 혐의 있음으로 하면 또 이상한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세 건의 학대 신고를 담당한 경찰이 매번 달랐던 점은 큰 문제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1차 신고 이후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을까? 입수한 서류에 따르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1차 신고 이후 실시한 80회의 점검 중 상당수는 정인이를 직접 보거나 양부모를 상담한 게 아니라 양부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다입니다. 입양을 앞두고 양모는 가정법원의 지시에 따라 심리검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문제가 없다고 증명됐기에 정인이를 품에 안았던 양모. 과거 그녀를 정상이라고 판단했던 법원이 이번에는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